마지막입니다. 베트남 전쟁 유령들 두 번째 5, 6, 7, 8장인데요. 이 사진을 왜 넣느냐 나중에 뭐 나오겠지만 아크로비스타 그 윤석열이 사는 동네인데 이 기사가 옆에 있었는데 그 기사 안 나왔네요. 밑에 이제 뭐 헤드라인이 있었는데 거기가 기가 좋다고 막 마구마구 사람들이 입주 신청을 한답니다. 매물이 나온 건 없는데 윤석열이 대통령 뽑았다고. 이거 어딘지 아시죠? 상품백화점 무너진 자리입니다. 강의직이 조금 그게 나왔어요. 원래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데 그거를 깔고 앉은 건물에서 사는 사람들이 네. 운이 좋대요. 그런 미신이 있어서 네. 근데 삼풍 백화점. 언젠가 무슨 팟캐스트 들으니까 누가 모르고 아예 그렇진 않을 거라고 전에 빠진 사람은 아닐 거라고 그렇죠. 사람이 죽은 데인데 거기 들어갔겠냐고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 5장은 객사입니다. 객사라고 하면 이제 밖에서 죽은 거예요. 손님이 묵는 숙소가 아니고. 1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유령 문화는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종교적 아이콘과 의례가 부활됐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1차 대전의 특징 하나가 참호전이라고 했잖아요. 참호전 숨어서 이제 계속 뭐 초기 형태 폭탄이겠지만 뭐 전투기도 좀 등장을 했었고 폭탄을 날릴 거고 1917인가 그 영화 보면 1차 대전에 그 참상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럽의 그 미국의 독립전쟁하고 또 남북전쟁 때 보면 그 유럽 중세전쟁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총 들고 가서 맞으면 싸워요 그냥 서서 죽든 말든 그냥 뭐 자기 엉어도 안 하고. 그런데 독립전쟁 때 그거를 처음으로 매복전으로 승리로 이끈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저기 누구야 배우 하나 주인공하는 영화도 있었는데 영화 제목을 잊어먹었는데 처음으로 그 사람이 독립전쟁에서 매복전술을 개발을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 영화가 왜 나왔냐면 치사한 인간이라는 거지. 당시 전투룰을 어기고 숨어서 쌌다는 거지. 근데 어째 이기는 게 장땡이지. 그 영화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그렇게 대형 폭탄이 나오고 참호전이 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시리에 빠졌겠어요. 그리고 몇 번 1차 대전 얘기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1차 대전은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문명 세계가 야만 세계를 상대로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다들 해방전선 마치 해방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그래서 뭐 폴틸린이 뭐 유명한 그 몰트만이 이런 사람들이 그때 참전을 했어요. 1차 대전 때 소년병으로. 그래서 폴틸리라고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사람의 글에도 그게 나와요. 자기 1차 대전 참호 안에 앉아가지고 뭣도 모르고 내가 굉장히 위대한 전쟁에 정말 세계를 계몽시키고 세계를 현대화시킬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자부심을 느꼈다는 거지. 그 천재적인 신학자도 그렇게 착각을 했을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낳았고 뭐 이 책에 나오지 않지만 또 소위 말하는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종전을 앞당길 정도로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전통적인 종교적 아이콘과 의례가 부활됐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면서 유령이나 어떤 죽은 자에 대한 추모 문화가 막 거기서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주의, 그러니까 막 스피리추얼리티가 막 마구마구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막 부흥을 했겠죠. 그 다음에 여러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의사 친족 관계가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뭐 지난주에도 뭐 약간 비선 조직 같은 거 백선전에서 있었던 그런 걸 네트워크라고 했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친족 관계가 활발해지고요. 이제 여러 단체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제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서 또 죽은 자를 어떻게 추모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유령 문화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됐느냐? 제가 지금 이 책에 나오는 건 아니라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한국은 이제 6.25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교회가 더욱 성장을 하게 됐죠. 그 중심에 이제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영락교회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대형 교회로 생겼던 것이죠. 영락교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가 만든 건데 이 사람들이 월남한 사람이죠. 그리고 월남하면서 그 평안도 인맥들이 따라오면서 소위 말하는 서북청년단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함경도 인맥들은 내려오면서 김재준, 강원영이 이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지금의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학 쪽으로 형성을 했고요. 그때까지는 하나의 교단이긴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영락교회가 있던 것은 천리교인가 그 교단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락교회 안에 신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신학교라고 여성들을 가리켜 여신학교라는 게 하나 이제 영락교회 그 건물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한경직이 여신학교를 쫓아내고 다 쫓아내고
그 교회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락교회를 건물을 소개한 사람은 기장 한신대학을 세운 김재준 목사가 영락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김재준 목사가 왜냐하면 약간 그때 이제 김재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친일 논쟁이 좀 있어요. 근데 그때 왜 이제 한경직이나 이 세대에 비해서는 친일로부터 좀 자유로웠냐면 이들은 어떤 정치적인 친일, 진사참배를 하는 것도 하지 않았고 왜 하지 않았냐면 급이 안 되니까 강요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 대신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요즘 뭐 진보적인 뭐 사회복지적인 목회 그런 거 하려고 총독부를 들락날락하면서 뭐 돼지, 시돼지 뭐 분양받아갖고 농촌에 보급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사실은 농촌 개몽운동, 농촌운동에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친일 논쟁이 좀 있는 거죠. 김재준 목사도. 그리고 너무 이제 김재준 목사가 요새 이제 그 영웅시대는 그런 것도 많고 한시대 출신인데 고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김재준 목사에 대한 비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일본 이 정보통하고 일본 총독부하고 밝았으니까 거래가 그러니까 그런 적산 가옥이죠 일종의 그 일본의 천리교 건물이나 이걸 다 물려받아서 김재준이 한경직에게 영락교회를 하나 불안했던 건데 이제 김재준이 너무 진보적으로 나오니까 그걸 다 쫓아냈던 것이죠. 그래갖고 우리 교회 그 여신학교 그러니까 영락교 안에 있었던 여신학교 그게 조선신학교 어떻게 보면 1기 졸업생들이에요. 근데 그 여신학교 출신이었다가 조선신학교가 생기면서 거기 졸업한 동기생 3명이 우리 교회 다 나왔어요. 지금 다 돌아가셨지. 근데 한 분은 그러니까 그때 뭐 요즘 뭐 다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분들을 폄하한 건 아니지만 한 분은 이제 재혼 뭐 아이 있는 집에 재혼 부인으로 들어갔고 두 분이 그 중에 2분이 그 당시에 신학교 뭐 여자가 신학한다고 다들 인정 안 해주는 분위기였냐고요. 한 분은 이제 사별한 부인 집에 재혼으로 들어갔고 그 사별한 집에 들어간 분은 보는데 그까지 하여튼 그분은 이제 아직도 우리 교회 그 가족들이 후손들이 나오고 계시죠. 3명이 다 나왔어. 근데 그 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은 이제 우리 전도사님을 해서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분은 한경직 여기만 나와서 완전히 쌍욕을 해요 전도사님. 나쁜 새끼였다는 쫓겨난 거야 하루 아침에 조선신학교 영락교회 안에 있다가 그게 한경직이 한 일이죠. 어쨌든 그들은 전쟁에서 그런 소위 말하는 월남민이라고 하는 그것을 조직화하면서 이제 영락교회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이 말을 나오냐면 여러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그러니까 많은 시민단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또 이제 영락교회 같은 데 이제 미국이 지원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포스 영락교회 시대가 오는 거죠. 대형교회 영락교회가 상징적이었는데 그 영락교회는 평안도 중심의 그 월남민들이 내려왔던 것이고 또 이제 함경도 중심의 월남민들은 이제 큰 교회보다는 경동교회 같은 진보적인 교회를 했었고요. 왜냐하면 함경도 지역은 또 캐나다 장로교가 선교를 맡았어요. 당시에 그 지역별로 그 선교 지역을 분할을 했었거든요, 선교사는. 그리고 이제 평안도 지역은 주로 지금 우리 교회가 미국 장로교 쪽이 맡았었고, 지금 미국 장로교가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진보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 보수적이 그 평안도 이제 함경도 쪽은 캐나다 장로교가 맡았었고, 이제 기독교 장로교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한국의 그 소위 말하는 왜 대형교회 생기고 그러냐면 그 다음 왜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활성화됐냐면 동문회가 활성화됐냐면 이게 문중문화의 재현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한국의 고급 문중, 우리 뭐 안동권 씨 문중이야 뭐 그 중에서 무슨 타양 이런 거 있잖아, 하찮은 사람들. 근데 영락교회가 그걸 이제 그 유교적 질서가 무너지면서 문중문화가 희석될 때쯤 그야말로 38 월남민들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가 이제 커지니까 남쪽 사람들은 문중도 무너지는데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건데 그걸 대신했던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명문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와 경복고등학교는 제1고고와 제2고고가 있었죠. 그럼 서울고등학교는 뭐냐? 내가 한번 우리 교회 교인 좀 나이 많은 교인들한테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형하고 뭐 매형도시의 서울을 강조하는 게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누나랑 연애를 아직도 살고 있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70 넘은 사람 동갑내기들이 고등학교 때 학원 단과반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물어봤던 게 고등학교 어디 다니냐니까 서울 다닌다 그러니까 사겨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북한 사람이냐 그러더라고 월남이냐 아닌데요. 그때 처음 알았던 게 뭐냐면 평양 고고 출신들이 내려와서 자기들이
밟으실 데가 없으니까 서울대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나 경북에 비해서 서울대학교 횟수가 짧아요. 경기는 뭐 지금 거의 60대, 70대 되잖아요. 저렇더니. 근데 서울대학교는 저는 서울대학교 가지도 않았지만 제가 횟수를 알아요. 제가 가 때는 29회야. 그 당시 경기는 막 57회 이럴 때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일단 명문고등학교로 되면서 문중문화가, 왜냐면 가장 큰 문중인 영남문중은 월남민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평준화가 되면 사람들이 또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생긴 게 포스트 영락교회 후에 대형 교회들인 거예요. 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뭐 지구촌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세련된 사람들인 거예요. 인테리어들이에요. 그리고 늘 말하지만 설교들이 다 들을만하고 잘해요. 설교가 들을만하고 잘한다는 좀 신학적인 얘기지만 그건 설교가 아니란 얘기죠. 설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찌르고 정의를 선포하는 게 설교인데 다 모든 사람이 들어도 저 내 얘기야. 정글 목사 설교 잘해. 은혜로 했는데 설교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도 그거는.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대형교회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문중문화의 영향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유럽하고 다르게 이런 네트워크 활동이 결국 자기들의 보존감, 어떤 죽은 자에 대한 추모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뭐 유령을 추모하고 그런 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령 문화가 없잖아요. 5.18에서도 우리가 유령 문화가 안 생겼잖아요. 세월호도 유령 문화가 안 생겼잖아요. 좀 그런 게 생기면 사람들이 저 완전히 미신적이라고, 만약에 정말 누가 세월호나 5.18에 유령을 한마디 더 언급하면 아마 보수 언론들은 세월호 진상규명하는 저 사람들 수준들 봐라. 뭐 유령 얘기는 하고 있다. 이렇게 얼마나 비난을 받을까. 그건 자기 검열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한국, 그래서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한국과 이런 경우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중 문화가 오늘날 교회 대형교회 문화로 했다는 걸 이제 글을 쓰고 싶어도 그러려면 또 그 교인들 다 대상으로 뭐 여론조사도 해봐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전 그런 걸 하기 싫고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논문도 발표 못하는 거야. 근거가 뭔데? 근데 제가 뭐 정확해요, 그죠? 이거 그냥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온누리교회가 동부이촌동 그쪽에 맞아요. 맞죠? 그렇죠. 거기도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조금 더 있다가 저희 오빠가 아무튼 처음 생길 때부터 네. 다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뭐랄까. 그 온누리 교회가 아주 세운 뭐 공원이라면 공원이랄까 뭐 변화가 뭐냐면 일단 대중 문화가 기독교 문화와 접목될 수 있는 걸 이제 만들어냈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고학력자 연예인들이 있었던 거죠. 윤형준이 뭐 연예인 교회라고. 네. 맨 처음에 하용조 목사라는 사람이 또 하나의 약자를 그 당시 70년대 가면 연예인을 좀 깔볼 때인데 또 거기다 이분은 연예인 담당으로 MBC 출입을 하던 방송사 선교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교회도 없이. 그러면 전통교회를 하던 사람들한테 좀 무시당하는 그런 거였고 또 한국교단의 특징이 또 엄청나게 지역색이 강해요. 근데 이분은 호남분이었대요. 하용조 목사가. 옛날에 들었는데 자기는 신방을 방송국으로 갔다. 그래서 방송을 했어요. 아니 그럼 조금 지나서 나갔나 보다. 그리고 저희 오빠가 나갈 때쯤부터는 그게 무슨 국회의원들 고관대작들이 모이는 교회다 이러면서 나갔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그 법창야화라고 아주 인기 있는 라디오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 PD가 이름이 뭐더라 고모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양반이 또 전두환 등장하고 해직되면서 그 교회 가면서 완전히 연예인들을 끌어모으면서 이제 프로그램 매니저가 된 거지 그분이. 이름도 잊어먹었다. 그 온누리 교회에는 두 가지 굉장히 특징이 있는 게 그 경배와 찬양이라고요. 네. 한국의 모든 CCM을 예배 대중화를 이렇게 CCM을 예배에 대중화하는데 거의 뭐 선두 주자였었고요. 그다음에 그 두란노 소원 그거 하면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 여의도 순복교에서 신비적인 하나님 이렇게 으쌰으쌰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단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누리는 두란노 소원이다 해서 무슨 교육이다 단계적으로 엘리트들이 다 은혜 받고 그게 쉽게 편하게 은혜 받고 체험하고 다 가져가는 거죠.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횃불 선교센터 양재동에 있는 거를 한번 저희 언니나 오빠가 미국에서 이제 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오면은
온누리교회나 뭐 횃불선교센터나 뭐 또 충현교회나 뭐 이런데 예배비로 가고 그랬어요. 횃불선교센터. 횃불선교센터 안에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그런 좀 장점이 있어서 나도 거기서 아니 많이 거기 했었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극장이더라고 극장. 개인 좌석이 돼 있고 팔걸이가 있는 개인 좌석이고 근데 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쇼 보는 것 같았어요. 쇼. 그게 이제 대중문화 가수들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 잠깐 이게 왜냐면 네트워크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한국 교회는 뭐 세월호든 5.18이든 또 전쟁을 통해서 왜 이렇게 교회가 소위 말하는 국가와 반대되는 그러니까 국가와 역행 반대가는 국가와 다른 길을 가는 그런 네트워크로 발전하지 못했을까? 좀 더 민중지향적이고 좀 더 제도지향적이 아닌 것으로 발전하지 못했을까? 그걸 제가 말하기가 좀 얘가 길어졌는데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가 1975년에 세워졌는데 당시 아주 유명한 인테리 교회로 유명했던 거예요. 장로 4명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함경도 출신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서울대 경제학과가 누굽니까? 신영복을 배출하고 유시민을 배출하고 정말 그런 데입니까? 지금 이 교회 얘기하시는 네, 거죠? 우리 교회인데. 또 두 분은 연대 동창이에요. 한 분은 이제 경제학과를 나오고 한 분은 이제 영문과 나온 분이 아직 우리 교회 남아있으시고 영문과 나온 분은 이제 경복고등학교를 나온 분이고 경기고등학교를 나온 분은 연대 상대를 나온 분은 경기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은 누가 기억나요? 그 나이 또래. 김우중이 기억나죠. 김우중이랑 둘 다 절친이었대요. 그 당시에 경기에서 연대를 가면 무슨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경기 깡패였다는 뜻이지.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둘 다 건달패가 있고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김우중이가 처음에 회사 소개할 때 여기 미국 이 양반은 다 집을 다 줬냐. 근데 이 양반이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한 2년 만에 동급으로 이사를 가네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남아있는 문장검이라는 분의 회고에 따르면 교회 문 닫으려고 했던 거죠. 가장 큰 돈줄이 저렇게 갖버리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거의 1년 만에 뭐 그냥 교회를 떠나면 제가 그분에 대한 정보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문장로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경복 나오고 이제 이제 연대 영문과를 나온 분인데, 교회를 아직까지 교회 어른으로서 뭐 가장 든든한 저희 후원자이기도 하시고, 정신적 후원자이기도 하시고. 근데 그러면서 교회가 한때 뭐 이분들은 뭐 교회가 크는 것도 원치 않았대요. 왜 크는 걸 원치 않았을까요? 문장은 봐도 할 수 없어. 진실을 말하니까 보시는데 그냥 속된 말로 찌질들이 오기 싫었던 거야. 학벌도 안 되고 무식하게 소리 지르고 영락교회 뭐, 우리 문장님 아직도 그러시잖아요. 영락교회는 영락이 뭐의 약자야? 영원한 낙제생의 약자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온누리교회나 새로운 교회들은 전혀 이제 아는 바가 없고요. 영락교회가 이제 유일한 공격 대상인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인테리주에 빠져 있는데 여기 온누리나 여기 사랑의 교회가 생기면서 글로들 몰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교민들 사이가 커지면서 돈 좀 있는 분들은 이 한인타운 외곽 오렌지 컨트로 이사가기 시작하면서 글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남아있던 그 장로님 보시기 이상한 거지. 저 엘리트들이, 저 인테리들이 왜 갔을까? 그러니까 그 빼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빼나간 것도 아니고 그들 전도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거죠. 여기 있어봤자 뭐 맨날 와가지고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부임했을 때는요 12시에 예배 끝나 1시에 점심 끝나 그럼 집에 다 가요. 지금은 교인들이 일요일에 한 번 오니까 재밌어서 한 서너 시에까지 안 가는데 제일 우리 일찍 가는 사람이 교회 끝나고 제일 일찍 가는 사람이 우리 고목사님이에요. 갑시다 그러고 팔아주고 근데 그때 1시면 다 가. 그냥 일종의 사교단체인 거지.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 사람들이 한 게 뭐냐는 거지. 우리 인테리 교회 그 소위 말하는 잡벅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또 우리 교회도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한 150명 되는 교회, 뭐 애들까지 200명 되는 교회 점점 줄다가 제가 왔을 때 한 70명까지 줄었죠. 근데 뭐 저 때문에 준 것도 있지만 뭐 물갈이가 다 저 때문에 됐죠. 사실은 그분들이 다 떠나고 다시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한 게 없는 거지.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쟁이거나 뭐 세월호거나 5.18이거나 그나마 우리 교회가 5.18 때 기도해야 한 거 그게 다고요. 그럼 국가적 네트워크인 재향군이네. 뭐 우리나라에도 있고 뭐 세계적으로 다 있는 존재. 재향군은 전쟁 영웅주의를 강조한 반면 이런 사적 네트워크는 영웅주의를 배격했다는 거죠.
아까 한국은 제가 그럼 한국 두 번째. 그럼 한국은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적 네트워크, 아까 교회와 같은 사적 네트워크, 또 개인들이 만든 어떤 네트워크와 공적 기반, 뭐 재향군인회가 주장하는 거 같은 거예요. 그게 유럽과 달리 같은 거예요. 유럽은 그래도 국가 영웅주의도 전쟁을 해서 우리가 얻어진 게 뭐예요? 우리 아들이 죽고 경제가 파괴되고 그런 걸 우리는 배격한다는 그런 것이 네트워크 운동을 일어났다면, 또 교회가 그런 걸 했다면, 유럽 교회들은 사실 많이 비판적이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는 또 안 그렇죠. 한국식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제 사적 네트워크와 공적 기반의 이념차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국가 영웅주의에 빠지다 보면 유령이 생길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알아서 다 죽은 자로 딱 정해버리고 전물장병들을 세워주고 거기서 최상의 대우를 해주니까, 유령은 아까 우리 그 프랑스 책 갖고 할 때 나왔듯이 유령은 뭔가 삐딱이 들잖아. 나 왜 대접 안 해? 역차가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공적 숭배가 일상화되면 유령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구에서는 유령이 점점 쇠퇴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얘가 옆으로 많이 샜는데요. 옆으로 새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오늘 내용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계대전이 얼마나 현대적이었든 간에, 그러니까 뭐 전술도 그렇고 무기들도 그렇고, 그때 탱크도 나왔죠. 좀 약 뭐 2차 대전 탱크에 비하면 허접했겠지만, 오래된 상실과 위안의 언어입니다. 언어가 아니라 언어를 변화시키지 않고 심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실과 위로의 언어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현대전이잖아. 무기가 날아다니고 그야말로 초기 형태의 뭐 프로펠러 비슷한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하는데, 그거는 새롭게 더 발전돼야 될 것 같은데,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상실과 위로의 언어가 심화됐다는 거죠. 이러한 결석은 그러나 전통적 공동체의 기억을 강화시켰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국민국가, 우리 그래도 조국을 위해 싸우다는 뭐 전물장병들을 세워주고 그런 게 강화됐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탈된 고향으로부터 또는 이념으로부터,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탈됐다는 말을 제가 많이 쓰던데 뭐냐면 이념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 이념이라고 하면 사실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전쟁은 아니었으니까요. 뭐 근대화냐 아니면 뭐 원시적 세계관이냐 이걸 갖고 싸우는데, 거기 적들은, 그러니까 이념으로부터 이탈됐다는 적들이라는 것이고요. 또 고향으로부터 이탈됐다는 것은 뭐 영국 병사가 프랑스에 가서 죽었는데 누구도 그걸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죠. 지금처럼 뭐 점을 가서 무명장병 그 유해를 운구하고 이런 걸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탈된 죽음은 잊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야말로 유령이 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나 좀 기억해줘. 그런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베트남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는 겁니다. 실종과 무명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겁니다. 뭐냐면 실종은 뭐죠? LA 살던 사람이 저기 어디 프랑스 전쟁 가서 죽으면 죽은지 산지 모르니까, 그 당시로는 네트워크가 별로 없을 때니까 실종이지만, 프랑스에서 죽은 LA 출신의 장병은 무명 장병인 거죠. 아무 뭐 군번표도 없고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개념인데 월남에서는 그것이, 베트남에서는 그것이 같이 취급됐다는 거죠. 누군가의 실종은 여기 우리에게는 무명이지만 그곳에서는 실종으로서 부모도 있고 다 하나의 존재였다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조상이나 친족의 죽음과 객사한 죽음은 후손들에게 함께 기억되는 것이 베트남의 유령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세월호나 5.18 같은 걸 보게 됩니다. 5.18은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뭐 광주 민주화 운동 대신 5.18 민주화 운동이 이제 공식 명칭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광주라고 하는 지역적 명칭을 뺀 거죠. 함께 기억하자는 면에서는 참 잘 바꾼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도 5.18에 대한 훼손 세력들이 있죠. 이념을 훼손하는 세력들. 세월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것을 기억할 때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건데, 유령이 생기고 안 생긴 걸 떠나서. 근데 우리는 이것조차도 완전히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뭐 지금 돌아가신 우리 교회 여자 장로님도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계셨는데, 그걸 막 제가 설교 시간에 하고 그러면 또 이분도 그 수필가 유달령 씨라고 있어요. 유달령 씨의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교과서에도 뭐 슬픔에 관하여 그래서 어릴 때 아이가 죽은 그 자기 아이를 묻고 돌아오는 그걸 수필로 쓴 게 있는데, 그분의 딸이에요. 서울 농대를, 유달령이 이제 서울 농대 학장이었거든요. 뭐 창시자였죠. 그리고 또 김교신이라고 한국 무교회주의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양정에서 양정고등학교라는 데서 이제 체육 선생은 아니었는데 마라톤부를 만들어 손기정을 키워낸 사람인 거죠. 김교신 선생. 근데
유달령도 바로 그때 이제 양정을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달령의 장녀인데, 유달령이 얼마나 김규신을 존경을 했으면, 김규신은 이제 해방 전에 한 43년인가 죽었어요. 함흥 비로공전에서 대변. 선생하다 이제 워낙 뭐 반골로 이제 찍혀가지고 선생도 못하고 쫓겨갔다가, 그래서 이제 해방 후에 자기 장녀를 김규신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또 했어,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은 김규신을 본 적이 없는 거야. 어릴 때 봤을 수도 있겠지만, 시아버지를 모신 적이 없는데, 굉장히 김규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김규신이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였지만, 사실 그분도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가 많다는 것은 뭐 사생활적인 것이 아니라, 일단, 누굽니까? 내청남산이 한국말 읽었지.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제일 위에 있는 거죠. 어떻게 읽더라? 하루 깊게 생각해. 그 사람의 직제자예요, 김규신이었는데, 저 신학을 너무나, 저 사람이 자판 두 개, 자판과 지저스 두 개의 제, 이 사람도 두 개의 K라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저기에 신학을 너무 받아서 그런 게 문제인데, 그분도 그 유달령 씨의 딸이고 김규신의 장며느리인데, 맏며느리인데, 세월호 끝났을 때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깟 몇백 명,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가 다르다고. 전쟁에 물론 슬픔도 슬프지만, 그것은 서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서로 잊기 위해서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기억조차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추모가 되는 반면에 세월호 좀 다 서로 잊히려고 하고, 진상규명도 하고 다르다고. 우리 옆에서 폭탄이 터져 팔이 딸 잘려가고 애가 죽고 이러고 봐왔는데 그거거든요. 우치무라 간주. 우찌무라 간주.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일종의 객사죠. 바다에서 죽었으니까. 그 세월호에도 아직 유해 못 찾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들. 다 찾았나, 찾기는? 몇명 못 찾았어요. 둘인가 못 찾았어요. 그리고 뭐 5.18도 아직 뭐 전부 한 5명 못 찾았어요. 아직 전체 사망자 숫자와 그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을 빨리 기억해내고 그것을 우리의 추모 속으로 집어넣어야지 그게 정말 문명화된 사회인데, 베트남은 그런 점에서 그걸 해내고 있다는 거지, 이 저자에 따르면. 그것이 베트남의 저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거 뭐죠? 범죄도시 2 풀렸더라고. 어둠의 경로에 봤어요. 거기도 베트남 아주 웃기잖아요. 뭐 웃기다는 것도 우리가 듣기 웃긴 거지. 뭐 그들이 또 우리말 들으면 얼마나 웃기겠어. 하면서도 막 희화화시키고 그러더라고. 니들보다 100배 낫다, 씨. 베트남에서 망자 이탈리아 훈련과 맺는 친밀한 관계는 베트남들의 이탈의 역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베트남도 역시 이탈 민족이거든.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프랑스의 일부였고, 또 미국과 싸우고 그러다면서 이탈된 역사는 다름없는데, 베트남에서 망자 이탈리아 훈련, 즉 객사한 사람들, 여기서 이탈은 객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분명히 주인이었지만, A라는 지역의 주인이었지만, B라는 지역의 전사는 객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을 다 훈련하면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적으로 달라도, 심지어 국가적으로 달라도, 뭐 모로코 출신이어도, 알제리 출신이어도, 미군이어도 다 기억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한다는 것이고, 뒤에 한번 나오겠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조상 제사를 지내고, 또 자기 친족이 설사 남부 베트남 분이었다 했다 죽어도 다 기억해주고, 우리 같은 기억 못 하거든요. 북송한 사람만 있어도 제사 못 지냈어요. 옛날 연전에 때 무서워서 사람들이. 근데 다 제사 지내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집 밖에 동네 나가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이탈된 죽음에 대한 사당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집에서 하지만. 근데 그게 그냥 하나의 패키지 코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우리가 이탈된 그 훈련들도 기억해야 되가 아니라, 집에 제사 끝나면 그냥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제사를 지내주는 거죠. 그게 네? 제가 굉장히 잊혀지지가 않는 게, 미국은 그 이름을 기억해주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 그게 참 저한테는. 근데 이건 이름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글쎄요. 한국하고 조금 크게 다르더라고요. 뉴욕에서 무너지고 그 많은 사람을 이름을 다 부르는 거야, 사람을 갖고 가면서. 그래 참.
Anyway. 우리도 저 이름 부른 유명한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문익환 목사님이 그 6월 항쟁 때 6월 29일 때 이한열 장례식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수십만 명 중에 그 분수대 옆에 어디 좀 사진 한번 찾아보고 내가 소저지 않지만 그때 그 문익환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기도가 참 대표적이었죠. 그 전날 기도를 부탁해달라 그랬는데 주최식에서 기도 없는 쓰다가 그냥 다 포기하고 눈물이 앞으로 못 쓰겠다. 그리고 유튜브 보면 나와요. 의문사 당한 모든 사람들이 뭐 마지막 이한열 열사야 하고 소리를 치는 거야. 그분도 참 그 자제분들이 그 큰 아들은 오페라 그 기획자였고 작곡가였어요. 문성근 씨의 형은 문호근이고 문성근은 이제 또 연기자고 그 좀 이런 어떤 좋게 말하면 흥이고 그 흥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나쁘게 뭐 하여튼 흥이 좀 있는 분들이었어요. 예술적이라고 정리하죠. 우리 카목 사람도 사실 보면 잘생긴 한국이잖아요. 아 근데 참 어쩌다 유튜브 한번 보다가 그 문성근이 옛날에 그 뭐죠 무릎팍도사에 나온 게 있더라고. 짤로 도는 게 봤는데 거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 용정의 동창생 중에 정일권도 있었다고 그래서 그게 알고 있더라고 문성근은. 정일권이 문익환 저기 장준하 윤동주인데 거기 저기 있었더라고 정일권이. 근데 이제 그 윤동주가 잡혀가게 된 게 이제 그 뭐 문성근 씨도 아버지로 들어서 한 얘기겠지만 합병이 통제가 떨어졌을 때 장준하는 자기가 워낙 불량선인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 가면 집안들도 고통을 받으니까 일단 간 다음 탈출하겠다라는 것이고 문익환 목사는 당시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신학교장한테 따졌대요. 나는 전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난 지금 안 된다는데 그 신학교 교장이 이걸 허용을 한 거야. 일본 기독교인들 중에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윤동주는 일단 가자. 그래서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자라고. 이게 윤동주의 아이디어였대. 정일권 얘기는 당연히 안 나오지. 근데 누군가가 그걸 밀고를 해서 잡혀갔다는 거지. 그래서 윤동주가 옥살했다는 거지. 누군가가 정일권이 아닐까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더라고. 말은 안 해요, 거기서. 되게 억울하게. 용정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남한으로 오거나 일본으로 갔는데 정일관 같은 사람은 그 만주 군관학교 네, 그러니까. 박정희 선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암만 교육 잘하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익환 아버지가 문성근 씨 할아버지죠. 문재린 목사라고. 그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 저자가 권익현 교수라는 사람이 참 열심히 한 게 베트남 노동자들하고 노래방도 많이 다녔더라고요. 사이코는. 근데 노래방을 항상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노동자들이. 그게 롱매라고 하는 노래인데 어머니의 내장이라는 뜻이래요. 롱매는.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요즘은 좀 덜해졌지만 우리도 한국에 있을 때 꼭 마지막에 술 먹고 노래방 합창 부르잖아요. 뭐 어깨 다 동무하고 뭐 광야에서 이렇게 하씩 부르고 뭐 그래야만 노래방이지 기다려야 요즘 그래 다시 욕먹으니까 안 하는데 예전에 많이 했지 그지. 근데 그 롱매가 어머니 내장이래. 그러니까 이 단장이라는 장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우리 단장의 미아리코리하고 좀 개념이 비슷하죠. 원래 단장이라는 설화는 그 원숭이 사냥꾼들이 뭐 황하가인가 어디서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는데 그 엄마가 그걸 보고 엄마 원숭이가 헤엄을 못 치니까 원숭이가 그 긴 황하가를 상류까지 올라가서 강을 건너서 왔더래. 그리고 아이를 보고 죽었대. 원숭이 새끼를 보고. 그 내부를 열어봤더니 장이 다 끊겨 있더라. 그게 단장의 고사내용인데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마지막 합창 보고 거의 다 뭐 이분이 몇 번을 가봤는지 모르겠죠. 거의 다 그걸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부 베트남 사람들은 북부 베트남 전투 요원들과 입양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거 참 재밌는 게요. 살긴 살지만 남쪽에 사이공 지역에 살지만 북부 월맹 우리가 월맹이라고 그러던 지역이죠. 월맹 지역 전투 요원들과 입양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나가서 이제 죽고 있을 텐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불쌍한 애들 해서 뭐 후원하고 그런 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월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 거예요. 다 저쪽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잘 부르는 사람들이 혁명가가 또 그 제목이 어머니는 땅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엄마들은 낮에는 그냥 자유로운 어머니, 뭐 티우 정권에 잘 순종한 어머니처럼 보이지만 밤만 가면 베트공들을 위해서 또 월맹군들을 위해서 땅굴을 판 거지. 저 혁명가가 그게 있대요. 어머니는 땅굴을 판다. 그리고 북쪽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남쪽 어머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걸 이제 메타 친족, 그러니까 친족, 일반 우리가 말하는 혈연에 기초한 친족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메타 친족관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치다가 북베트남 하도 길어 보잖아. 미국의 남북전쟁이 원래 북군 남군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북군이 나무둥지 밑에 잠복해 있는 남군이 와서 또 롱메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도 롱메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성향이 그냥 어떤 북군 내 성향인 거죠. 왜냐하면 남군들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군 앞제비 같고 프랑스 앞제비 같고. 북군들은 어쨌든 혁명군이니까 그들의 의미인데 그들 앉아서 전쟁을 부르는 걸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듣고 땅 밑에 매복해 있으면 얼마든지 노래 부르는 애들을 공격해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뭐 동질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도 이제 회고에 있다는 거죠. 저는 뭐 영화 고지전이 그 제가 기억하는 한국 영화 전쟁 영화 중에는 고지전을 제일 높게 평가하는데 고지전 다 보셨죠? 거기 보면 뭐 양쪽에서 막 노래로 남북과 우리나라도 이제 남측과 북측이 노래로 하나의 고지를 놓고 싸우면서 하루는 남쪽이 차지하면 그 다음 날은 북쪽이 차지하고 휴전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휴전회담에서 유리한 쪽을 차지하기 위해서 의미 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저는 굉장히 보셨죠? 고지전. 저 뒤에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고수 나오는 거. 고수있네. 고수가 그래서 그리고 뭐 하냐면 이제 뺏기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고지를 뺐으면 오늘날은 남쪽이 뺏겼다 후퇴하면 남쪽들이 뭘 선물 같은 걸 주고 내려오는 거죠. 남쪽이 미군 그런 보급품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다시 북쪽 애들이 다시 도망가고 남쪽이 차지하면 거기 보면 뭐 남쪽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편지 좀 보내달라 그러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김옥빈이라는 배우의 사진이 나와요. 근데 여동생인데 뭐 혹시라도 남쪽 군대에서 편지를 보낼 수 있으면 얘한테 편지를 보내달라 그래요. 자기 잘 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고수가 좀 빠지는 거죠. 그 김옥빈 얼굴한테. 근데 알고 봤더니 김옥빈이가 저기 북쪽의 스나이퍼였던 거예요. 거기서 있는.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것도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느 정도 같은 민족 전쟁끼리 이런 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뭐 남북 전쟁 때 미국 남북 전쟁 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잡종들이 많으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많으니까. 1955년부터 1965년 사이에 이게 맞는 인분이 써서 맞겠죠. 이 남부 베트남 군의 탈영률이 총 70%였다고 합니다. 누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는 전쟁이었어요. 그죠? 지는 전쟁이었어요. 또 이것도 중요하죠. 남부는 무조건 징집한 데 비해 북부는 친족의 가족이 최소한의 계보적 연속성을 보장하는 선언을 징집했답니다. 그러니까 독자는 징집 안 했다는 얘기지. 계보적 연속성,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대를 이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 놓고 징집을 했는데 이 남부 베트남 애들은 그걸 안 했다는 거죠. 미국 놈들이 그걸 생각 안 해요. 미국 놈들이 그거 하면서 그 라이언 일병 살리기 보면 그런 거 하면서도 말이죠. 젊은 사이공, 그러니까 남쪽 군대들이죠. 젊은 사이공 군인들과 그들이 비우는 국수 그릇을 보면서 우리 자식도 누군가가 먹이고 있겠지 하는 어머니들의 상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쪽 어머니들이 사이공 부대 국수를 먹이면서 우리 아들도 누군가가 먹이고 있겠지라고 하면 아들은 북쪽에 참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쪽에서도 의식 있는 애들은 다 북쪽 부대 간 거예요. 우리 6.25 때도 그랬다면서요. 똑똑한 사람을 다 갔다면서. 원격적 호혜성 아까 얘기 드린 겁니다. 조상을 기념한 뒤 곧이어 집 밖의 객산 유령들 사당으로 동일한 의뢰를 반복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동네도 객산 유령들 사당이 있어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동일한 의뢰를 반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분의 그 시각에 의해서 이 저자의 시각에 의해서 한쪽 면만 강조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전쟁의 추모 문화에서는 우리 한국의 전쟁 추모 문화에서는 혹은 전쟁뿐만이 아니라 5.18이 되었던 세월호가 되었던 추모 문화에서는 보이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볼 수 없었던 모습인 거죠. 저는 그 세월호를 굉장히 그래서 5.18은 그래도 뭐 5.18도 아직 사실 40년이 지났는데 아직 진상규명이 안 됐잖아요. 사실 발표 명령을 못 드리고 발포 명령자를 못 찾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기억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끝까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유가족들, 엄마, 아빠들이 이제 그만 잊고 그들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러기에는 그 상실의 고통과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리고 상실과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위로와 그것을 위해서도 좀 더 보편화된 위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유가족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우리들도 계속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위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한국의 어떤 적에 대한 위로 문화. 근데 사실 기독교에 보면 적이거든요. 적어도 적을 알잖아. 몇 년 우리가 모르는 게 다 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없는 집 애들이 왜 또 목사들이고 설교 많이 했죠. 없는 집 애들이 어디 가까운 경주 나가지 기차 타고 뭐 제주도 간다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 설교 시간에. 있었어. 적이지 걔들이 보기에는. 심지어 부모들이 기도를 안 해서 애들이 어. 구해지지 못하고 죽었다고. 어느 부모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길래 벌떡 일어나서 나왔대. 다시는 교회 안 갈대. 거기 유경근 씨라고 초기에 요즘은 이제 세월호 운동 좀 잠잠해졌는데 열심히 하던 분이 있었죠. 그분도 사실은 감리교 전도사라고요. 목사는 안 받아요. 제 대학 후배인데 보니까 한번 내가 동문회 연락을 했더니 저랑 같은 카톡방도 있다고 했더니 한번 오라 그랬더니 지금 갈 때가 아닌 것 같아. 와서 위로라도 바꿔라 그랬었는데 그분도 자식이 죽었죠? 네. 쌍둥이인데 하나만 좀 네, 다른 학교. 유경근? 유경근 씨. 와이프는 서강대. 네. 근데 아까 거기서 보면은 월남전이나 우리 한국전이나 네. 우리 양상이 비슷하잖아요. 인형 네. 끼고 대박. 미국 끼고 이런데 월남의 경우는 분명히 북쪽이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고 네. 거기에 이길 수밖에 없는 그거였는데 한국은 뭐가 좀 달랐을까요? 그것도 좀 신기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박헌영이가 김일성한테 내조를 3일 만에 다 한다 그랬죠. 그럴 때는 다 협조할 거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지. 물론 상황 판단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뭐 잘못된 거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저도 그건 궁금해요. 당시 봐서는 물론 그 당시에 사회주의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때이기도 했겠지만, 뭐 동아일보가 거기 뭐 여론조사 보면 70%가 사회 통일하고 사회주의가 된다고 했고. 근데 결국은 미국의 힘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만 또 미국 약발이 먹혔는데 그렇죠. 월남전 될 때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세계가 좀 깨이고 그렇죠. 얘네가 꼭 오는 건 아니구나 뭐 이런. 그리고 그 시작을 한국전은 김일성이 첫 전투를 했으면 월남전 미국에서 일으켰잖아요. 통행만. 통행만. 예. 그것도 사실 지역한 방법. 그 전까지 올라온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프랑스 그 2차 대전 끝나고 일부 태평양 함대에 있던 미군 뭐 12척인가가 프랑스로 백성으로 가라고 해서 프랑스를 도와주라고 했었어요. 지난주 2차 대전 나왔죠. 그러니까 한국은 내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물론 중국하고 미국이 참전한 국제전이지만 월남전은 밖에서 보기에 특히 프랑스 사람이나 유럽에서 보기엔 월남 애들하고 미군하고 싸우는지 월남 애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월남 애들 몇 명이 미군한테 붙은 거지 그냥. 그러니까 여기 외국에서 베트남 전쟁이라고 부르면 베트남 미국 전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싸우면 프랑스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아마 미국의 힘이 셌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그러고 나서 박정희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승만이 뭡니까 그 진보당 조봉암 사양시키고 민족일보 조용수도 사양시키고 막 그러고 심지어는 김수영 시인이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야지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시까지 쓰고 그냥 언론의 자유.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멍청한 시인인데 시에 그런 게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조지훈이죠. 조지훈. 승무가 조지훈 맞나? 네. 그러니까 이제 왠지 조지훈을 까는 시에 그게 멍청한 놈이 그것도 모르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신이란 작자가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한국전쟁의 참상에 비하면 그것도 사실 의외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4.19 때 학생들 그 구호가 가지 앞으로 오라 나무로 80년대 다시 재현됐지만 사실 4.19 때 나온 구호였고 그러니까
전쟁은 뭐 우리가 이겼다고 말 안 하죠. 북한이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 우리 미군이 뭐 그 포화를 쏟아붓고도 결국 뭐 분단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의식은 여전히 박정희가 완전히 이렇게 공안 정복을 하기 전까지는 남쪽에서도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조선 해방 전쟁이 실패했을까? 지들은 아직도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어. 왜 실패했을까? 결국 미국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화력.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뭐 한국의 우파들이 듣기엔 좋을지 모르겠지만 메가대 5판, 그러니까 메가대 5판이지만 결국은 그게 뭐 이기는 5판이었던 거지. 전쟁의 결과 놓고 보잖아요. 무조건 뭐 원자 폭탄 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렇게 우기고 하니까. 자, 그래서 뭐 공간의 젠더화된 시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젠더는 남녀 구별인데 여기서는 그 토착적인 유령, 토착의 조상신, 그 다음에 떠도는 객사한 유령들이 젠더처럼 보이나 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잘 없더라고요. 이 용어는 참고 문헌만 있는데, 영어도 참고 문헌만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젠더로 본 거죠. 뭐 젠더가 뭐 메일, 피메일의 젠더가 아니라 그 공간의 젠더화된 시약. 시약이란 말은 이해가 되죠. 아름답잖아요. 그 유령들끼리 만나는 것은.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참고 문헌만 표시되어 있고 더 자세한 설명은 없더라고요. 폭력적인 죽음의 영적 잔존물이 사당에 모셔 성화될 때 강력한 주술 효과를 발휘한다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까 말한 제가 그래서 아크로비스타를 소개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폭력적인 죽음이죠. 그야말로 재벌이 엉터리로 건물을 지어서 그것이 깔려 죽었고 사람들이 거기도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판상가의 부인을 못 찾았어요. 거기서. 사당에 모셔 성화될 때 강력한 주술과 다른다는 베트남도 있고 우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누구지? 김건희 스승 천공. 내가 56년생이거든요. 처음에는 뭐 이승환이하고 동갑이니 뭐 건늙은 애니 그래도 진짜 56년생이더라고요. 아, 그래도 아니구나. 56년생도 월남전 세대가 아니구나. 착각을 52년생까지가 월남전 참전을 해서 가는 월남전을 갔다 온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거기서 배워온 것이 아닐까. 공간의 한정된 중심과 공간에 한정되지 않은 주변의 공존 및 대조가 베트남 세계관의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누군가의 유령은 다른 이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가나 북부 지방에 이방인에서 손님으로, 손님에서 친족으로 이렇게 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타난다. 적인가 이방인가 경계를 하다가 보면 아 손님이네. 하다가 그가 그 마을에 자리 잡으면 그냥 가족으로 삼는, 친족으로 삼아주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국도 사실은 제가 늘 주장하지만 이게 성씨 문화가 이게 아니거든요. 뭐 공씨, 호씨 이런 건 좀 희귀성이니까 그게 이게 뭐라 개보성이 첼시도 희귀해요. 아, 첼시도 희귀해요. 채씨 유명한 사람 많은데 공시도 많아요. 본래 채씨가 저 경상북도 문경 쪽에 많아요. 우리 강원도에서 환경도로 쭉. 그런 건 마치면 우리 같은 김혜김 씨가 완전히 잡종이거든. 돌쇠 부서질 수도 있거든. 근데 그래도 뭐 조상 따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웃긴데 우리는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어디 세종대학인가 그 박사 논문에 그런 게 있어요. 한국에 지금 70%가 자기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논문이니까 거기 뭐 자료가 많겠죠. 근거 자료가. 저는 이제 대충만 읽어봤는데 70%가 자기상이 아니랍니다. 지금 한 4대까지만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뭐 좀 딴 얘기지만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왜 엄마 성과 아버지 성을 다 이어서 받아서 뭐 이렇게 2개씩 쓰는 사람 있죠. 저는 그것도 좀 모순이라고 보는 게 라티노는 다 써요. 양쪽이. 미국 한 대만 내려가면 진짜 골치 아파지죠. 성이 더 많아진다. 배수로.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그분도 뭐 인종차별이 있으니 뭐 그러면서 하는 정형경이라고 이대 기독교학과 교수하다가 유니온 교수로 온 분이 있어요. 유니온에. 맞아요. 근데 뭐 이분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다 모두 까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뛰어난 신학적 입장 가지고는 아니고 80년대 초반에 그 호주의 캔버라에서 열린 WCC가 세계 기독교회 협회,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과 달리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이제 독립된 기관들이 합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위계성은 없죠. 그러니까 해 그럼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좀 진보적인 교단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WCC에 가서 개막식에서 이분이 한국의 그 무당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서양이 예술적인 반찬하는 거지 멋있다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신학자를 딱 부각을 했어요. 근데 이대로 잘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 인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유니언 하면 또 세계적인 신학교거든요. 미국 진보 신학에 완전히 그냥. 근데 이분이 거기서 잘렸어. 그런데 이분의 강의도 몇 번 들었는데 다시를 뭐 내용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거기만 너무 기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큰 부분이긴 한데. 지금 평화운동하고 뭐 DMZ 크로싱이라고 DMZ 거기 이제 그것도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책 하나 같이 읽었었어요. 네, 근데 뭐 내용 별로 없죠. 그죠? 기억나시죠? 신의 정원에 핀 꽃들처럼. 그것도 있고 요구르교육 책이 있어요. 몇 번. 독특한 사람이지.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 책은 보니까 이제 그분의 어머니가 그쪽 이제 약간 무속 쪽에서 일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뭐 아버지를 알긴 알지만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이제 경기고 나고 똑똑하신 분이죠 사실은. 갑자기 왜 하더라? 아, 성 얘기하더라고. 이분이 근데 미국 가서 아예 정신을 빼고 현경이라고 불러요. 난 그것 때문에 그걸 높이는 거야. 성이 없는 게 맞지, 페미니즘이면. 두 개 다 붙이고 그래. 그 말하려고 괜히 실력 있는 신학자를 막 내가 또 폄하를 아 실력 있는 분이니까 독특한 분이고 또 저희 평화운동 많이 하시고 강금실 장관하고 경기하고 독립공창이 56년 된 거예요. 57년 된 거예요. 그 911 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 이슬람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갖고 예. 네, 자기 콘도를 팔아서 가려고 그래서 하여튼 전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하는 들어가는 모르겠어요. 그때 한번 토론토 대학에 초청으로 와서 그때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죠. 그게 아니라 이게 그 양반이 그 책에 서술해놓은 내용이요. 네. 거기서 그 이대 출신들의 그 주로 이대 출신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의 그 연대가 네.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또 내가 읽은 책에는 또 박순경이라고 또 이대 기독교학과 완전히 상징적인 존재가 있죠. 통일신학하는. 예. 근데 또 어느 자리에서 박순경 교수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약간 토론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그리고 남편이 여기 영락교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했어요. 여기 LA에서. 남편이. 아주 옛날에. 근데 이혼을 했지 여기서. 매 맞는 아내였던 거야. 난 그게 제일 신기해. 왜 매 맞고 있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정말 행동이었어. 그랬어. 옛날에 그 책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요새는 아무 소리가 없지. 요즘은 이제 그 DMZ 그 운동 그 마지막 다큐멘터리 나오고 말고는 좀 없더라고요. 그 뭐 30명이 뭐 예, 걸어내려오고 저기 우리 친구도 하나 거기 있었고 정현진도 거기 있었고 아나도 거기 있었고. 성서에도 이방인을 뭐 사랑하란 말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성서는 너무 이렇게 당위적인 것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제일 큰 약점 같아요. 또 아시아 종교에 비해서는 아시아 종교는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되는 게 있는 반면에 성서는 항상 당위적이고 선언적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유교학자 중에 안도라고 쓴 사람 중에 소위원과 소당연으로 구분해갖고 소위원은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이고 소당연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면 소위원이야. 꼭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기독교가 당시 천주교의 기독교의 약점은 뭐냐면 소위하는 걸 소당연하라고 자꾸 강조하니까 그것이 종교가 아니다 하는 거지. 자꾸 의무의 윤리로 하니까. 뭐 그렇다고 또 유교인들이 또 대단히 뭐 이웃 사랑은 아니야. 계급 사랑은 아니지. 유령의 변환. 전쟁의 유령들의 경우에 따라 더욱 사랑스러운 힘을 지닌 보편적 유령으로 승급하기도 한다.
유령사에서도 이제 진급이 있는 거예요. 턴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 THN은 영어의 댄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이태리처럼 써야 맞는데, 그러니까 베트남의 탄을 쓰더라고요. 턴 유령은 물을 권하는데 짠맛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턴이라는 유령은 물을 권하는데 이제 좀 모여서 물을 먹다 보면 뭐 목마르면 물을 먹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고실의 그런 표현이 있듯이 어이구 턴 유령이 물 먹으라 그러면 이제 괜히 자기가 목마르면서도. 근데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맹물인데 짠맛이 느껴진다는 거지. 그럼 턴 유령이 주는 물이 맞는 거야. 근데 이 권 교수는 몇 번 마시고 자기 그냥 맹물 마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그 무거운 영혼이 아니라 무거운 영혼은 진돌이 업보가 쌓인 그런 불교적 영혼가 아니라 좀 진중한 영혼이 돼서 유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무거운 영혼이고 유령의 소리를 못 듣는 건 가벼운 영혼, 촐라된 영혼인데 당신은 아주 가벼운 영혼이다. 그래서 짠맛을 못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베트남 속담에 조상의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후손들이 목마르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고립된 개인의 욕망이 아니고요. 욕망의 근원은 다른 누군가에 있을 수 있다. 르네즈라르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욕망하는 건 타자의 욕망을 내가 대신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락강어로 가면 뭐 대타자, 타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그 월남 베트남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지금 무거운 영혼들은 유령의 욕망도 좀 들을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저 사람이 뭔가 풀리지 않은 어떤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걸 들으려고 하고 그걸 풀어주는 사람들이 무거운 영혼이고요. 이제 우리 권 교수 같은 사람은 한 번도 짠맛을 못 느껴갖고 가벼운 영혼이 되는 거죠. 유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 근데 이거는 여자하고 관계는 없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 더운 지방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네. 그래서 짜게 그 소금을 먹는 그런 게, 있죠. 네, 필리핀 사람도 말랐어요. 네. 그리고 소금 많이 먹고 짜게 먹고, 네. 베트남 사람도 그렇고, 타일랜드 사람도 그렇고, 뚱뚱한 사람을 볼 수가 없지. 소금 많이 먹으면 약이니까? 네? 소금 많이 먹으면 살 안 찌나 보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자꾸 땀을 흘리고. 근데 그 동네 부호들은 중국 사람들 다 뚱뚱하고 뽀얗고 뚱뚱하고 막 애들 안 먹이나 그럼? 짠만 하면 살이 빠지는데 단짠 하겠죠. 하와이. 아니 근데 저 남방 문화에서 소금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조상이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후손 그거는 지금 말씀한 그거 아닐까? 이런 땀을 많이 흘리고 하니까. 땀 많이 흘리고. 그것도 그거고 더우니까 음식이 상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그렇지. 넣을 젓갈에 수밖에 소금 없는 많이 거죠. 넣고. 예, 근거가 있으십니까? 이 생각, 이거 제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책이고 이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가나의 혼인자는 척, 가나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이 나오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물이었다. 사람들이 취해갖고 시원한 물 마시니까 야 와인 좋네 이렇게 이제 가끔 장난스럽게 해석을 하는데 뭐 장난스럽게 해석은 아니고 뭐 설교 시간에 감히 그런 해석을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맹물이 포도주로 느껴지는 것은 예수의 기적의 힘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수용자의 힘이라는 그런 좀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그게 그럼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오병이어? 오병이어 또 뭐, 오병이어는 근데 오병이어 같은 거는 나는 이제 늘 좀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설교를 뭐 가끔 누가 설교 올리거나 글을 올리면 가끔 뭐 옛날 대학 친구들이 댓글 달고 그래 너 약간 농담한다 그럴 애가 아니니까 문자주의자냐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오병이어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좀 진보적인 신학에서 오병이어는 본래 뭐 그 당시 뭐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때 자기 도시락 갖고 왔는데 어떤 아이가 음식을 바치면서 그걸 감동받아서 모두가 자기 걸 꺼내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뭐. 저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믿었을까요? 오병이어를 안 믿었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왜 그걸 기록을 했을까요? 그 주는 그 이야기에 담긴 함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러티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전대적으로 해석하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 건데 너무 분석적으로 하지 않고 저는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가능했다고 보는 거죠. 왜 가능했냐고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성경은 또 실수했네.
그 내러티브를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해석을 해나가죠. 그러니까 그걸 잘못 이해하고 이제 친구들이 야, 너 그 문자주의자냐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지금. 한남대 신학부에서 가르치는 친구. 오병이어 말씀하시니까 그 저희 성삼성방에 그때 시부님이 한 번 왔는데 젊은 시부님이에요. 근데 자기가 미사 때 그 성체를 네. 뭐 한 평일 미사이기 때문에 뭐 절대로 50명씩 안 나온대요. 네. 그런데 그날 넉넉하게 50명 거를 했는데 50명 훨씬 넘게 온 거예요. 네. 근데 모자르지 않았대. 그렇게 있을 것 같다. 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것이 정말 그 이야기의 과학적 합리성만 따지면 그 당시 사람들은 바보였다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걸 믿어서 오는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러티브로 남긴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 뭐라냐 그러냐 뭐 합리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 가나 혼인다는 건 포도주로 물이 포도주니까 비슷한 얘기죠. 마신 사람이 뭐 포도주 맛을 느꼈다는데 마신 사람이 짠맛을 느꼈다는데 어쩔 거예요. 못 느끼면 가벼운 거냐고요. 믿음이 적은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지. 해야지. 우리가 니체 공부했다고 니체 얘기를 낸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이분이 잠깐 니체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생각은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생각이 원할 때 찾아온다. 선하게 접해 나오는 말이라고 하네요. 이 말은 왜 나왔냐면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에 이제 욕망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욕망이 나를 찾아온다는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령이 찾아온다는 거죠. 내가 유령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령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이. 그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 말했던 The Others, 그 니콜 키드만에 나온 그 유령 영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항상 유령을 대상으로만 생각했다가 오히려 사람들이 유령이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담은 전 아주 숫작이라고 보는데요. 죽은 자들의 갈증은 물질적인 현상이고 짠맛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유령의 호소라고 하는 것이죠. 너 목말라 이런 거죠 지금. 뭐가 목마를까? 진짜 뭐 물리적인 목마름일 수도 있고 뭔가 좀 풀리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히딩크가 나는 아직도 우승에 목마르다는 것처럼. 싹이라는 영화가 있다는데 이것도 역시 베트남어입니다. 그래서 이태리 측에서 일종의 영원 빌려오고, 싹은 이제 베트남어도 뭐 4성조가 아니라 더 많다 그러잖아요. 성조에 따라서 시체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어에서. 우리말로 하면 요즘 빈의라는 말 많이 쓰죠. 빈의 비슷한 건데. 뭐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지역의 경찰관이 관광객들 앞에서 수십 년 전에 죽은 프랑스 독립운동가의 목소리를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빙의해서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좀 약간 좀 그렇죠. 경찰관이 완전히 그 지역 경찰관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서비스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그걸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1997년에 이제 리엔 호아라고 하는 리엔 호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연꽃 유령이에요. 연꽃 유령. 그런데 이건 진짜 남양 특집이다. 무시무시하다. 무서웠네. 근데 어느 집에 이제 14살짜리 소녀, 10살짜리 소녀, 걔 이름 뭐야? 보엔인가? 비엔이구나. 비엔이 있었는데, 얘가 그 연꽃 유령의 연꽃이라는 이름의 유령을 가진, 그러니까 연꽃 유령이 아니라 그 아이 이름이 연꽃인 거예요. 유령의 이름이. 연꽃을 빙의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걸 다 맞춰놔요. 다 맞춰요. 그리고 얘가 거의 뭐라 그러더라? 유사 고고학자인가 그렇게 사람들이 칭해요. 어디 가면 무슨 빛이 있다고, 무슨 시체 있다고 나오는 거야, 진짜.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그리고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리엔 호아가 넌 어떤 한을 갖고 있느냐, 그 대화록도 나와요. 대화록도 보면 이제 이 보엔이라는 아버지가 이제 딸이 또 자기 그 연꽃 유령의 목소리에 빙의돼서 얘기하니까 걔 딸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누구냐? 내 이름은 연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예라고 이제 마을 이름이 있는 모양이에요. 후예 출신이에요.
나는 껌내의 상류 지역에 살았습니다. 껌내는 지난주에 잠깐 얘기한 곳이에요. 유령이 특별히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했죠. 나는 남동생과 함께 숲속에서 땔감을 모았고 강에서는 유목을 떠다니는 나무를 주우러 다녔어요. 왜 너는 내 딸과 함께 여기 있냐? 네 의도가 뭐냐? 아버지가 물으니까 영거든. 나는 당신의 채소밭에 살고 있어요. 당신이 내 몸에 양파를 심었어요. 양파 냄새가 싫어요. 건강하려면 양파도 먹어야 되고 그게 사실이라면 침범에 대해 사과하겠지만 하지만 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인연이 없다고 믿는다. 개인적으로 어떤 불평이 있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내 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이다. 연꽃 유령이 딸이 말하는 거예요. 딸이 말하는 거예요. 예, 아저씨 말이 맞아요. 아저씨가 친절하게 들어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하고 싶은 긴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딸을 통해. 그거에 찾아갖고 양파를 맛을 막 하니까 베트남 농민들도 가난하니까 자기들 사실 생업인데 그 양파를 다 파낸 거예요. 망할 생각. 왜 딸이 맨날 귀신 들려고 이런 빙의를 하니까 파냈더니 정말 10몇 살짜리의 유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까지 또 나타났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저씨 집에 같이 살고 싶어. 그러니까 너 그럼 널 찾아서 네 고향에 보내줄까? 너 어떤 뭐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아니요, 저는 아저씨 양파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요. 아저씨 집에 정이 들었어요. 아저씨 집에 살래요. 그래갖고 그냥 객사할지만 유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령들은 또 보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 희생자도 아니에요. 얘는. 얘라도 유령한테 비하하지만. 그러면서 이 보편식이 되다가 뭐냐면 그냥 전쟁의 희생, 그걸 기억을 간직하는 그런 지방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더 큰 넓은 일을 하는, 더 조금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 더 보편적인 일을 하는 그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 안 되는 신들은 침입하는 유령이 돼서 또 그 얘기 좀 나와요. 어떤 유령은 또 들어왔다가 막 다리가 없는데 종이로 다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다시 안 나타나게 했고요. 여러 명의 증언에 나오니까 이게 한 명만 왔다 모르는데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명한테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권 교수가 직접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들었다 그러는 게 아니니까. 아마 이 사람도 그 자리에 있어도 못 봤을 거예요. 무슨 가벼운 영혼이기 때문에. 제 친구 언니는 성령 세미나 들어가서 빙의가 돼갖고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다가 그런 게 많더라고요. 네. 그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세 자매가 같이 들어갔는데 그 언니는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에요. 사람 이렇게 되게 부끄러움 많이 타고 얌전한 분인데 그 모임에 그 애가 죽은 엄마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데 이 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래. 그러더니 그 앞으로 가갖고 엄마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엄마가 너무 울어갖고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너무 놀래갖고 얘기 좀 더 해보라고 막 그랬는데 언니의 정신이 번쩍 들어갖고 내가 왜 여기에 있냐고. 언제 여기 일어나서 왔냐고. 그 신부님한테 그 박누구 신부님한테 아무튼 많이 얘기하고 귀신 들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집 식구들은 다들 좀 그래요. 왜 자꾸 나를 만져서 그러니까 출간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출간에 절대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거죠. 근데 우리 제가 칠 때 항상 술 따르잖아요. 귀신이 술 좋아해요? 술 좋아하는 그거 아니요. 술 안 먹던 조상한테 술 안 따라줄 때 사기가 따르는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제문을 왜 읽는 줄 아세요? 제문을 제사 때 왜 이래요? 귀신도 말을 해야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다정하게 얘기하고 지내라고 그러더라고. 뭐든지 그럼 얘기하고. 제문을 읽어줄게. 내 마음을 알지? 알긴 몰라.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말로 하라고. 그래서 나는 어디가 객사. 너무 많이 해. 됐어. 그냥 입 닥쳐서. 살아서도 말만 해도 말하기 싫어갖고. 아니 근데 제 친구네는 거기 형제가 7인데 오빠는 여기에 유명한 무슨 도사야. 그리고 내 친구도 이렇게 좀 약간 무당 같은 분위기예요. 그런 아니 성향이 근데 있는 사람들이 그 집 형제들이 좀 그래. 그러니까 영적으로 되게 민감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잡아와갖고 제일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 고객들이 무슨 일이 잘 안 풀리잖아. 그러면은 무슨 도사를 누구? 무슨 그 도사를 찾아가고서는 얘기하고 오더라고. 맨날 해갖고. 근데 맞아 또. 시간 너무 끌었나 보다. 시간 많이 자, 유령의 승급 단계, 지역성의 원리를 통해 익명성의 단계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와 있는데 뭐 실종된든지 객사한 지역에 와 있으면 익명성인데 이제 원리를 통해 사람들 막 찾아내고 뭐 그 연구를 찾아내서 익명성의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는 동화의 단계, 같이 어울리는 거죠. 그 지역 사람하고. 그 다음에는 유령과 신사의 존재하는 중간에 혼령의 단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조상신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조상신은 그냥 가족의 일에만, 기륭화복에만 개입하는데 이 떠돌이 신들, 객산 유령들은 이런 큰 혼령에 대해서 이제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객사 유령이 더 힘이 세지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문화네요. 유령과 돈인데 유령도 돈을 좋아합니다. 한때는 직접 돈을 태웠으나 요즘 가짜 돈이고요. 이것도 길었는데 전부 그런 돈 얘기만 나와서 유명했습니다. 노잣돈 개념이 있는 거죠. 죽음에 돈을 넣었는데 이제 월맹이 이제 북부 베트남이 통일을 하고 나서 그런 걸 다 없앴고요. 그래서 지금 가짜 돈을 한다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처럼 천박해지면 베트남 유럽도 사라질까? 왜 이 생각을 하냐면 결국 제일 무서운 유령 만문신이더라고요. 권력과 자본이 모든 걸 지배하더라고요. 권력과 돈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아베 피살도 있고 그래서 통일교의 문제도 커지고 뭐 또 신천지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국 이단의 어떤 원조격인 뭐 박대선 장로교라고 이제 좀 천부교라고 바뀌었죠. 그러죠? 신앙촌 맞아요. 그걸 보면 이제 막 인터넷 같은 데 뭐 개보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 위에 뭐 김백문이라고 이분은 이제 서울의 경성의전을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하죠. 경성의전을 다니는 분이니까 가장 합리적인 분이었던 거지. 경성의전을 다니다가는 이단에 빠져서 그 제자리라고 다 나오는데 제가 그걸 왜 얘기하냐면 그게 다 개통이 틀린 거예요. 사실은요. 문선명은 이용도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용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30도 되기 전에 너무너무 부흥해서 하면서 가난한 동네만 다닌 거야. 일제강점기. 강원도 인제 통천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지나가던 거린한테 자기 윗도리를 벗겨주고 인제에서 어떤 산골을 넘다가 죽어요. 20대 후반에. 이게 너무 신비적인 설교를 하니까 감리교 신학대학 출신인데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10몇 년 전에 감리교에서 복권이 됐어요. 이제. 조금 신비적인 거 말고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친일을 한 것도 아니고 친일파들도 다 아무 징계도 안 받았는데 친일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꽃 벗어주고 얼어 죽었고 그런데 그 이용도를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제일 젊은 세력이 누구였냐면 바로 됐어? 통일교 문선명이에요. 네. 그리고 또 문선명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증산교, 강준의 증산교가 지금 증산교가 되고 대승주교가 나는 것처럼 그러면 그쪽에 약간 온건파들이 또 이제 예수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단 이름으로서 예수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예수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커서 뭐가 되냐면 강남사회복지대학이라고 각종 대학을 만들었다. 지금 강남대학교 종합대학이 됐죠. 전국대학. 그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이용도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문선명은 예수교회가 서울에 유일하게 흑석동에 있었는데요. 그 흑석동에 아주 열혈 청년 신자였어요. 그럼 나는 그걸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뭘 느꼈을까? 문선명은 종교하던 자기 스승이 너무 일찍 죽었고 힘이 없었어. 너무 나약했어. 거기서 파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파워를 생각하게 되고 왜 일본에서 그렇게 통일가 크냐면 일본이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일본 가서 이 사람들이 총포상을 했어요. 총포상, 사냥총을. 그게 일본 통일교의 그 자금줄의 원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2차 대전을 했기 때문에 총포 기술이 있었는데 어쨌든 미군이 개입하면서 그런 걸 못 만들다 보니까 사냥총으로 사업 아이템을 잘 잡은 거지. 사람들은 총에 대한 수련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살상용 총은 못 만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일본 통일가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힘을 원천했던 거예요. 총이지 총. 그리고 지금 그 문선명 통일교가 지금
이후에 이제 한학자라고, 난 그 부인 죽은 줄 알았는데 한학자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칠남이란 7번째 아들이 미국서 목회하잖아요. 근데 막 가끔 유튜브 나오면 총 들고 목회하잖아요. 총이 친구. 막 목걸이 이렇게. 그리고 그 박대선은 그런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 누가 그 도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뭐 김백문의 제자고 그러면 그런데 박대선은 남대문 교회라고 한국식으로 치면 장로교 통합이죠. 그러니까 원누리교회에다가 통합이거든요. 영락교회 통합. 한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 교단이었죠. 통합 중 남대문 교회에 김치선이라고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존경받는 목사가 있었어요. 조국의 현실 너무 슬픈데 맨날 울어. 설교하다. 그래갖고 성경에 이제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잘 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 부흥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돈에 욕심도 없던 사람이었어. 그 부흥회를 다니면 그 부흥회에서 어느 날부터 박대선이라고 그 교회 장로가 더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 박대선 몇 번 시켰어, 설교. 근데 김치선 목사 때보다 번금이 더 들어가요. 그게 한국에서 유명한 그 한강변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대형 공간이 없으니까 그게 금반지가 몇 가마가 나왔다 얘기야. 그게 맞아. 이 사람 돈이었던 거지. 자기 스승 김치선 존경스러워지만 돈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근데 김치선 결국 어렵게 뭐 부흥회에서 말하는 돈으로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대한신학교예요. 그 대한신학교의 졸업생이 누구냐? 전광훈이에요. 이상하게 빠지는 거지. 김치선 그 사람 엄청 존경스러운 사람이고 이영도도 엄청 존경스러운 사람인데 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는 거기서 문선명이 나오고 또 하나는 박대선이 나오는 거죠. 한국의 가장 강력한 신은 권력과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 더 배탈 자본주의가 자리 잡히고 나면 유령문화가 어떻게 될까? 사라지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결론. 왕자들의 세계는 피하 부분이 없고 모두를 보여준다.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전쟁 트라우마는 기억을 고치우다. 우리 망각이 아니라 기억이 고치우라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 세월호 트라우마도 똑같을 겁니다. 기억이 치우는 거죠. 잊어 그러지 말자는 거죠. 언제까지 세월호 울고 멀 거야 이러지 말자는 거죠. 산자처럼 싸우지 않아도 가족이 되는 과거의 적들이 뭐 계속 얘기했었죠. 싸움은 산자의 세계만 있지 죽은 자의 세계는 그럴 거 없다는 얘기죠. 그들은 수직적이고 배제적인 계보를 앞세우는 친족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인류 보편적인 윤리를 동력으로 삼아 동심을 누리듯 친족 관계 자체를 더 넓은 차원의 개방적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신에게 들어오고 아까 그 누굽니까 연극 귀신처럼 연극이론처럼 유령이 부탁해 나 이 가족에 포함시켜줘. 어서 자기 딸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인데 10살짜리 딸을 계속 귀신 들게 만들었던 그 유령에도 불구하고 와. 그리고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죠. 구슬해서라도 그 유령을 끊어내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 딸 정신병 걸리는 그렇게 만들어 유령이 싫어서. 레비나스라고 하는 신학이 너와 나의 참된 만남이 유토피아를 만들어낸다는 마틴 부버라고 이분이 이제 가톨릭 신학자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이제 유령과 나와 너가 돼야 되는 거지. 누가 나냐, 내가 나고 유령이 너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유령이 나고 우리가 너일 수도 있는 거죠. 유령의 세계. 그런 관계가 돼야만 그 유령 문화나 이런 것들이 관계가 확장된다는 것이고요. 레비나스의 말입니다. 한나 아레트 냉전을 거부한 정치가 사상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냉전 얘기 나왔죠. 네. 미소 냉전만 냉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내부적으로 미소 냉전이 나은 그런 것들 사이에서 계급 간의 냉전 이런 것도 여전히 살아있는데 한나 아레트는 냉전을 거부한 정치가 사상가였고요. 그래서 그 뒤에 말은 뭐 뻔한 말이에요. 누구도 회피할 수 없고 세계를 같이 공유해야 하는 타자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이러한 타자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와 자유로운 정치적 삶의 핵심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도 이런 건 같은 거죠. 근데 이 저자랑 좀 다른 게 이 저자는 아직 완전 냉전 종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나 아레트는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저자는. 왜냐하면 정치와 자유로운 정치적 삶 좋은 말이잖아요. 가끔은 서양의 뛰어난 철학자라고 해도 너무 뻔한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칼 슈미트를 좋아하는 게 칼 슈미트 정반대죠. 한나 아레트는 이제 유대인이고 칼 슈미트는
유대인을 때려잡던 히틀러의 초반에 잠깐 부역을 했던 철학자지만 칼 슈미트는 정치가 뭐냐? 적과 나를 나누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듣기에도 좋거든요. 화끈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윤석열이랑 같이 가겠어? 적으로 삼아야지. 우리 삶의 동력도 생기지. 그러니까 간나라에서 뻔한 말이지만 베트남에서 이렇지 않다는 거지. 우리 권 교수의 얘기는 베트남이 기본 타자성 이런 게 아니라 그 기본 개념 자체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타자성 뭐 이런 게 베트남 사상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거죠. 그러니까 폭력적 내전의 형태로 경험된 베트남 전쟁은 친족의 도덕적 공동체 내 정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들도 항상 그 미움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해겔이 죽은 친족에 대한 기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친족법과 시민들이 국가의 적으로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것을 금전 국가법 사이의 충돌로 특징지었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법은 일단 넓게 봐서라도 지금 뭐 이제 북부 베트남이 승리했으니까 우리 월맹, 우리가 어릴 때 부르던 명처럼 월맹에 일했던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고 친족이고 월남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월남 사이공사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그들은 알고 바로 베트남의 유령들은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티고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의 뭡니까? 딸인 동시에 동생이기도 하고 복잡하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자기 엄마랑 결혼하지 않았을까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엄마 사이에서 난 딸이 안티고네니까 어떻게 보면 딸이고 어떻게 보면 동생이고 또 엄마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결국 근데 이제 오이디푸스를 생각하면서 같이 여행을 하다 오이디푸스가 죽고 돌아왔을 때 본래 진짜 오빠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생부는 저 오이디푸스지 그러니까 이부 오빠들이구나 참 본래 왕과 그러니까 오이디푸스의 본래 생부였던 왕과 자기 엄마의 사이에서 난 그 두 형제가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둘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정권을 잡은 게 이제 크리온이라고 하는 외삼촌이었죠. 그래서 크리온이 법 내리기를 권력을 놓고 싸운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가 모죽자 두 명의 모든 장례를 치르지 마라. 폴리네이케스는 장례를 치러주고 외부 세력을 불러들인 에테오클레스는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은 내가 용서 못한다 라고 했는데 안티고네가 그걸 다 모두 장례를 치러주죠. 나한테는 오빠들인데 이부 오빠들인데 라고 하면서 그래서 크리온의 미움을 받고요. 결국 사형을 선고받지만 감옥에 자살을 하죠. 안티고네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해겔은 안티고네를 가지고 이런 친족법과 그런 인간의 법을 이제 놓고 싸우는데요. 해겔은 근대 국가의 윤리적 토대는 국가법과 친족법 사이의 충돌을 변증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끈을 두고 있다고 추론합니다. 주디스 버틀러, 버클리에서 정치학 교수로 있는 아주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죠. 버틀러의 이 문제는 친족의 규범과 국가에 대한 복종 중 하나를 선택하는 하는 임기적인 상황에서 강제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어떤 삶의 궁지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 또한 그 안에서는 죽은 아니에요. 죽은 형제들에 대한 안티고네의 사랑 속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근친상간의 요새 천착합니다. 역시 페미니스트답죠. 근친상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권 교수는 안티고네는 이념적인 형태의 친족 관계가 아니라 그것의 변형과 이탈을 재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틀러 얘기죠. 그러다 하지만 우리는 안티고네의 주장을 적절하게 매장되고 애도를 받아야 하는 남자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관련된 특수한 기억의 윤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자가 기억되어야 되는 것은 어떤 윤리나 이념이 있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죠. 소위연이죠. 그냥 소당연이 아니라. 그렇죠? 이러한 종교적 책문은 베트남 내전의 특수한 경험을 통해 친족법을 주장하는 행위의 일부가 되는데 이때 정치적인 관계로부터 가족을 분리시킵니다. 다시 말해 내전의 배경하에서 망자를 기억할 친족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는 동시에 추모의 보편적인 윤리를 강화하는 행위가 됩니다. 결국 베트남 만세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을 해냈다는 거지. 그냥 망자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때까지 못 가본 게 파주가 어디 가보면 저기 북한 무명명사 요지가 있어요. 북한 무명 요지가. 거기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진짜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쪽에는
어쩌면 제가 기억하기에는 남쪽 출신들도 있을지 몰라요. 원해서 갔건 의료모델로 끌려갔건 간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죽었는데 뭐 군복표도 없고 하면 뭐 또 시체가 나오고 완전히 뭐 폭탄에 맞아서 와야 되고 분해됐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설사 가족이 알았다 그래도 남쪽의 가족이 알았다 그래도 과연 우리 아들 따라 갔을까? 못 가는 거지. 이승만 시대와 박정희 시대가 못 갔던 거지. 그리고 그 기억이 쌓이면 좋은 세상이 돼도 감히 못 가는 거지. 근데 베트남은 해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건 뭐 마지막처럼 이런 이중동심원적 그러니까 객사한 유령과 조상신의 유령을 같은 원안에서 보는 이런 구조는 베트남 전쟁에서 객사한 수많은 영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원혼을 달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것은 산자들의 세계에 새로운 치유와 새로운 통합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 권한희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사료 수집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